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JTBC 국제부 해적방송 안골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JTBC 국제부 이지혜 기자입니다. 네, 저는 김혜미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만남 가지고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A부터 Z까지 다 준비했으니까 귀 기울여서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댓글들 보면은 뭐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우리 거 틀어놓기만 해도 외국 바이어들이랑 하나라도 더 대화할 수 있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 더 국제 정세에 밝은 사람으로 거듭나게 저희는 도와주려는 마음입니다. 우리 그렇게 됐으면 하는 노력하고 있다는 점, 노력의 방점을 좀 찝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의 진정성을 저희가 이제 지향하는 바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진정성을 좀 알아주시고 그리고 같이 성장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19일,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방북했다는 소식은 많은 분들이 이미 뉴스로 전해 들으셨을 것 같아서 또 얘기를 하지 않는데 저는 주목한 게 바로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24년 만에 방문이다. 그러면 사실 20년이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24년이면은 사실 굉장히 많이 변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20년 전에 24년 전에 영상을 좀 찾아봤더니 사실 일단 그때 당시 푸틴 대통령은 처음 대통령이 된 때였어요. 이 40대 후반의 어떤 젊은 푸틴 대통령과 그리고 또 은둔의 지도자로 당시에 불렸던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제 이 세상에 없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있었고 또 지금은 이제 5선이 그렇죠. 5번째 임기를 시작한 푸틴 대통령과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난 것 이렇게 정말 사람도 바뀌었고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가 2000년이었는데 그 참 너무 옛날이죠. 그때 그렇죠. 태어나지 않으셨던 분도 우리 방송을 듣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저만 보고 이게 아까워서 그 24년 전 어떤 추억 소환으로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랑 이제 푸틴 대통령이랑 있는데요. 이게 사실 움직이는 영상인데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 제가 설명을 이제 드리자면 둘이 굉장히 친한 모습들이 보이고 보이고 있네요. 틀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3번 허그를 하는데 허그하는 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둘이 볼뽀뽀를 합니다. 볼뽀뽀라고 이제 비주라고 하죠. 그래서 당시에 사실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이게 포옹을 그냥 넘어서서 어제 볼뽀뽀를 하고 있네요. 네, 뺨을 맞대는 그런 인사법인데요. 네. 이게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뿐 아니라 김일성 전 북한 국가주석 때부터 역대 북한 지도자들이 인사를 나눌 때 볼뽀뽀를 하는 거는 굉장히 어떤 최대한의 친밀감의 표시였습니다. 이번에는 어땠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또 집중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도 이렇게 허그는 했어요. 껴왔는데 뽀뽀는 안 했어요. 뽀뽀는 하지 않았어요. 좀 대면대면한 느낌? 그때보다는 좀 그런 느낌이었는데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근데 2000년 그때만 해도 중국과 러시아는 사실 혈맹 관계라고 하는 그 어떤 관계의 여진이 좀 남아있는 시기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역사적으로 그 6.25 전쟁 참전 이후로 소련이랑 북한은 혈맹 관계를 이어가다가 1990년에 소련이 당시 이제 한국과 외교 관계를 맺었고 그러면 이제 북한 입장에서 아니 너희가 한국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95년에는 이제 군사 동맹 조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사실상 러시아랑 북한은 이제 특수 관계를 벗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도 푸틴 방문 때 그러니까 5년 만에 95년에 벗어났고 5년 뒤 2000년에 둘이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당시에도 이 군사 동맹 관계를 복원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그 주목하는 포인트였는데 결과적으로 볼뽀뽀를 나눴지만 그 부분까지는 둘이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평양 공동선언이라는 걸 내놨었는데 그때 이제 전략적 협력관계 수립에는 뜻을 같이 하겠다 이렇게 했지만 자동 군사 개입 조항 같은 게 없이 이제 지체 없이 서로 접촉할 용의를 표시한다. 이런 데 합의를 했을 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지체 없이 서로 접촉해서 그다음에 추가적인 어떤 논의를 한다 이런 얘기는 없었던 거고 군사적인 협력을 한다거나 이런 얘기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군사적 협력 가능성 그리고 지원 가능성 이런 얘기까지 푸틴도 언급을 했잖아요. 그럼 훨씬 이번이 더
센 거네요. 네, 언급뿐만 아니고 네. 이제 저희가 그 아까 준비한 사진에서 보시면 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라고 해서 사인을 하고 이렇게 서명을 하고 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조항을 보시면 이 조항 그 4조에 제가 정확하게 이게 지금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보시면 한 부분에 북한과 러시아는 어느 한쪽이 전쟁 상태에 처할 경우 지체 없이 군사적인 원조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전문이 아니죠? 네, 전문 아니고 일부라서. 일부 이게 사인한 부분이라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문에 보시면 4조에 그런 조항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한반도에 만약에 전쟁이 난다. 그러면 러시아가 원하면 핵 무력 사용까지 포함해서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양쪽이 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자동 군사 개입이라는 표시를 하진 않았지만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거는 자동 군사 개입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조항이 함께 사인을 했다라는 건 이거는 양국 간의 동맹 관계가 28년 만에 복원된 거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1995년 빠이빠이 한 이후로 28년 만에 복원된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또 그게 약간 온도차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동 군사 개입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석하진 않고 뭔가 정치적 수사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따가 또 말씀을 좀 나누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전문가들마다 의견 좀 다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이제 김 기자 말대로 종합해 보면 뭔가 친하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옛날보다 이렇게 뭐 볼뽀뽀를 한다거나 정말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어떤 뭐 필요에 의한 관계, 뭔가 협력적인 관계다 이런 뜻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만큼 우리가 또 아무나랑 뽀뽀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만큼 그렇죠. 좋아하진 않아도 이제 필요가 둘의 협력할 필요가 더 강해졌다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누가 누구에게 더 필요해졌냐? 24년 전보다 푸틴에게 김정은 북한의 존재가 더 필요해졌다. 왜냐하면 24년 전에 비해서 북한의 몸값이 많이 올랐다라는 건데 지금 상황을 보시면 러시아가 어쨌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해서 이제 반미 국가들의 수장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사실상. 때 러시아 입장에서 사실 이렇게 센 화력을 가진 어떤 멤버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겠죠. 그래서 사실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앞뒤 안 가리고 또 협상의 여지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어떤 반기를 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만큼 이제 북한의 존재가 더 소중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협력이 가능해졌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주제로 이제 넘어가 봐서 이제 두 번째로 푸틴 방북 비하인드. 이제 이번에 워낙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일거수일투족이 다 보도가 됐더라고요. 푸틴이 또 지각을 했다고요? 네, 푸틴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언제 도착했냐면 우리가 이제 18일에 방북한다 이렇게 했는데 19일 방북입니다. 왜냐하면 새벽 2시 45분에 평양에 도착을 했고 새벽.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뒤에 보시면 이제 어떤 새벽 안개 같은 밤 안개라 그러나요? 그게 끼어서 사실은 굉장히 좀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도 굉장히 피곤해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외교 속상에 늦게 나타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프로 지각러 지각대장 푸틴이다 이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날 원래는 1박 2일 일정으로 방북한다 이렇게 됐는데 그날 새벽에 들어와서 그날 밤 자정 무렵에 떠나서 사실상은 무박 1일 방북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그래도 뭐 어쨌든 환하게 웃으면서 서로 뭐 손 잡고 의장대도 도열하고 레드카펫도 깔고 일단 구색은 다 갖췄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막 뒷짐을 지고 되게 막 레드카펫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 기다리고 있는 장면 같은 게 로이터에도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땐 좀 심기가 불편했을 것 같은데 환대하느라고 참 고생을 했을 것 같아요. 누구를 기다려본 적이 없는 사람일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기다리려니 좀 불편했겠죠. 근데 아마 이전에 그때 원래 예정 시간보다 나와서 계속 기다리지는 않았겠지만 보면 예전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 방북할 때도 보면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어딘가에 대기하고 있다가 이렇게 도착하면 나와서 바로 나오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아마 이날은 조금 김정은 위원장도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조금 어쨌든 현장에 나와서 좀 한참 기다렸다라고 하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푸틴을 이제 만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저희 회사 저희 국제부의 부장님은
북한이 푸틴을 호칭한 거에 굉장히 꽂히신 것 같더라고요. 네. 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뭐 존경하는 푸틴 동지 뭐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일부 언론에서는 처음에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때와 다르게 환대식이 없었다, 뭐 이런 분석을 한 언론도 있었는데 그 다음 날에 이 새벽에는 하지 않았지만 새벽에는 조촐하게 맞이를 했지만. 날이 밝고서는 행사가 굉장히 화려하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어린애들 동원해가지고 이 다음 장면 보시면 뭐 국기를 막 흔들게 하고 그 풍선도 흔드는 장면이 있고요. 그 애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시면은 저희 북한 국기가 있어요. 우리로 치면 태극기. 그렇죠, 그렇죠. 태극기가 이렇게 달려있는 윗도리를 입고서 아이들이 나가서. 특수 제작한. 저 정도면은 지금 사실 우리가 오늘도 뭐 그랬지만 뭐 매일 지금 너무 덥잖아요. 더운 그렇죠. 정도가 아니라 뭐 열사병을 조심해야 되는 정도인데 저 천막도 없는 땡볕에 애들이 나가가지고 막 빨갛게 거의 익을 정도로 어쨌든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한데요. 어쨌든 뭐 이번에는 저런 환영식도 또 굉장히 거창하게 열렸고 또 뭐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첫날부터 이제 도착했을 때부터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차를 같이 타고 뭐 이런 게 화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또 유난히 차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 푸틴 대통령이 선물한 아우루스 리무진을 뭐 같이 타는 모습, 뭐 예전에 뭐 선물했던 뭐 똑같은 차인데 아우루스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해맑네요. 너무 신나 보이네요. 제가 정말 좋아. 제가 이 영상을 봤거든요. 봤는데 푸틴 대통령은 진짜 엄청 레이서처럼 운전을 하더라고요. 중앙선도 막 넘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고프로잖아요. 그래서 우리 막 옛날 오락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때 이렇게 앞에 그 설치해가지고 바로 그 안에 있는 걸 보여주는 그런 거 보면 사실은 굉장히 좀 차 내부도 이 즐거운 모습이나 이 화기애애한 모습들을 좀 공개하려고 전달하려고 노력한 게 좀 보입니다. 다 약간 설정이 돼 있고 전략에 따른 어떤 촬영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지금 살짝 사진에 보이는 저 푸틴 대통령의 시계도 뭔지 궁금하네요. 제가 볼 때는 기사가 좀 나오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선물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한테 러시아제 리무진 이 아우루스 한 대와 마시는 차 세트 그리고 한 해군 장성의 단검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최고 훈장인 김일성 훈장과 풍산개 한 쌍 예술 작품들 이렇게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아우루스에 대해서 조금 사실은 제가 또 차에 대한 큰 관심이 없습니다. 전 엄청 많아요. 아 그래요? 그럼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게 사실 뭐 저한테 제일 좋은 차는 옛날 뭐 이런 그랜저 그런 좀 좋은 차죠. 그런데 어쨌든 이 처음 듣는 차 이름이거든요. 이게 러시아제 최고급 리무진인데요. 이제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라고 불린대요. 롤스로이스는 진짜 그건 압니다. 차거든요. 들어는 보셨죠? 예전에 북미 정상회담 때 제가 현장 취재 갔을 때 그 뭐죠? 그 차를 타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타는 차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그 총탄뿐만 아니라 폭발물, 수류탄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그 VR10 등급 10등급이 이런 거 몰라요? 이건 몰라. 그러니까 방탄이 어느 정도 되는지까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방탄 최고 능력을 갖춘 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이 차 액수가 엄청납니다. 이제 4천만 루브르에서 8천만 루브르, 우리 돈 5억 원에서 11억 원 정도로 팔리는 거예요. 11억 원 정도. 그냥 웬만한 뭐 집값이네요. 그렇죠. 엄청 서울 비싼 집값 거죠. 정도. 서울 것도 요즘엔 집값이 비싸니까 싼. 그렇죠. 뭐 이렇게 돼야 되나요? 근데 이 자동차 선물 되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한 건데 이 선물이 문제 없는지 이것도 한번 봐봤는데 그 자동차 선물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대북 이전이 금지된 사치품이라고 하고요. 그 운송수단의 직간접적인 대북 공급 판매 이전 모두 2017년 12월 그 채택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서 금지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게 번호판도 조금 달랐다면서요. 번호판도 맞아요. 이게 이렇게 아까 전에 이렇게 한 번씩 번갈아서 외관도 있네요. 한 건데 여기 보시면은 7271953입니다. 그 무슨 뜻이죠? 이게 1953년 7월 27일 이걸 표현한 건데 이제 푸틴이 선물을 한 차량이잖아요. 근데 6.25 정전
협정일인데 북한에서 전승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막 이렇게 되게 전쟁에서 이겼다 하면서 그렇게 선전하면서 기념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 러시아가 당시에 북한을 지원한 그런 과거사적인 의미도 있으니까 이제 이번에 더 북러 연대 의미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 이 차량에 이런 번호판까지 달아가지고 준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김정은 위원장 아까 그 선물 중에 또 풍산개 그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답해서 준 것 중에 제일 좀 주목할 만한 게 풍산개죠. 맞아요. 그 푸틴이 그 애견인으로 유명하대요. 맞아요. 온갖 개, 온갖 개와 함께 찍은 제가 이 사진을 찾아보다 보니까 그 개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2마리 선물 받은 거죠. 풍산. 맞아요. 근데 예전에 그렇군요. 예견인이라는 걸 이제 잘 알기 때문에 아마 북한에서도 이제 풍산개를 선물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2012년에도 이제 일본을 대표하는 아키타라는 개를 선물을 받았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번째 집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상회담과 선물 받은 정상 간에 선물로 받은 개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거의 뭐 개 농장 수준이 아닐까. 그러니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지금 뭐 크렘린 궁에 다 살고 있을까요? 이 개들이? 근데 그 뒤로 예를 들면 제가 뭐 어디에서 받았던 개가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갔는지 막 저번에 한번 검색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제 개인적인 어떤 흥미로. 진짜요? 근데 그 뒤에 영상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뭐 어딘가에 기르고 있지 않을까 단체로 다 그런 생각이 개 농장을 듭니다.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풍산개를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도 선물했었잖아요. 생각이 납니다. 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 때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풍산개 고미와 송강을 선물했었고요. 이제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한테 역시 풍산개를 선물을 했었습니다. 암수 한 쌍씩 줬었는데, 근데 이번에 어쨌든 그 푸틴은 아우루스라는 아까 그 엄청난 액수의 집 한 채 값에 해당하는 그 차량을 선물하고 그 답례로 소중한 우리의 풍산개를 선물을 하였다. 아까 그 액수로 따질 수 있을까요? 풍산개 한 쌍과 그 예술 작품이라고 했으니까 그 예술 작품에 뭔가 또 나중에 값어치가 오르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명이니까 더 소중하겠죠? 그럼요. 생명은 소중합니다. 어떤 반응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랑한 얘기는 여기까지 또 해보고요. 이제 아까 처음에 조금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둘의 관계 복원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나 아니면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 반응부터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제 미국은 가장 공격적으로 입장을 내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국무부 대변인이 그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이 심화되는 거는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유지하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뭐 이런 사람들 일이라면 누구나 크게 우려할 이런 추세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랑 국제 시스템 훼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입장을 냈습니다. 비판을 한 거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굉장히 장기전이 되었고 이미 그다음에 또 상황도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그 상황 때문에라도 더 굉장히 공격적인 반응을 내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이제 사진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사진인데 저런 식으로 전쟁이 참혹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제 지난번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미국 무기를 활용해서 러시아 하르키우 지역의 하나긴 하지만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게끔 허용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었잖아요. 미국 백악관이.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제 미국 무기를 쓸 수 있게 한 건데 이제 러시아를 고립시키는 전략을 좀 쓰고자 하는 미국이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 와중에 러시아가 북한을 만나서 그 북한이 러시아의 군사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고 뭐 푸틴이 그걸 또 강조를 한 지금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현한 걸로 이렇게 경고를 보낸 걸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몇 번 보도도 해드렸지만 이제 앞으로의 협력뿐만이 아니고 이미 많은 북한제 무기가 실제 우크라이나 공격에 쓰였다는 증거들이 있고 그걸 이제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거듭해서 비판을 했었고 그리고 그게 실제로 뭐 러시아가 인정하지 않았지만 북한에 그서 제작된 각종 미사일 무기가 이제 지금 계속 전쟁에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는 뭐 증명할 만한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이 협력을 통해서 더
무기 교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노골적으로 이루어지면 이 전쟁은 더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비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우려하고 있는 거죠. 네. 중국 반응도 나왔다면서요? 네, 중국이 이제 일단 외교부 대변인의 브리핑은 북러는 우호적 이웃으로 교류 협력과 관계 발전을 위한 정상적인 필요가 있고 그래서 고위급 왕래는 두 주권 국가의 양자 일정이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둘이 만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국가 간에 만나는데 그걸 뭐 우리가 무슨 입장을 내라는 사실은 그런 상관없다 뭐 이런 식의 건데 사실 상관이 없지 않죠. 두 나라가 가까워지게 되면 사실 중국이 그 대북 영향력이 굉장히 축소될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북한과 러시아가 과도하게 밀착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번에 게다가 아까 처음 설명드렸던 그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기색들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그 19일 저녁에 우리 그 JTBC 뉴스에서도 사실은 이제 북러 간의 만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심층적으로 보도해 드렸고 국내 언론도 굉장히 주목하는 상황에서 이제 중국 국영 CCTV의 메인 뉴스에서는 딱 20초 나왔습니다. 둘이 만났고 뭐 만나서 이렇게 협정을 맺었다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팩트만 딱 전달한 거죠. 네, 이게 뭐 팩트도 굉장히 압축해서 20초를 전달한 거니까 지난해 러시아에서 두 정상이 만났을 때, 그러니까 북러 정상이 지난해에는 러시아에서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둘이. 근데 그때도 사실은 뭐 굉장히 짧게, 그때도 한 20몇 초 정도밖에는 보도하지 않았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중국의 불편한 속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진짜 입장이 뭐예요, 그러면? 제가 뭐 또 진짜 입장까지 알기에는 저도 굉장히 부족합니다만 사실은 중국은 러시아와 연대하는 것도 버릴 수 없는 카드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뭐 미중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어떤 라이벌적인 상황으로 세계가 힘이 어쨌든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사실 러시아는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쪽에 좀 가까운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힘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쨌든 지켜야 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러시아랑 완전히 뭐 우리가 북한처럼 이렇게 밀착해서 하기에는 사실 뭐 전쟁이라든가 이런 이슈는 또 마냥 박수 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서구의 모든 세계 서구 국가들을 다 등 돌리게 하겠다 이런 중국의 입장은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러시아가 북한이 필요하다고 할 때 둘이 이렇게 쿵짝하는 걸 또 막 러시아 너 그러지 마 막 이렇게 막을 수는 없지만 또 북한이 러시아랑 과하게 가까워지면 그러면서 핵이나 미사일 개발 같은 것들이 둘이 속도가 막 붙는다고 하면 이건 또 한반도라고 하는 데에서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어떤 여지, 나의 영향력은 한반도에서 줄어들고 미국의 개입 여지가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불편한 거죠. 싫은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G2라고 해서 미국과 중국이 뭔가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데 중국은 중국이 한반도에서 자신의 영향력들을 하고 싶어 하죠. 네, 그런데 뭔가 러시아에 뺏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에 뺏기는 거죠. 러시아에 뺏기는 게 아니라 한반도의 어떤 힘의 균형을 내가 이제 조정을 좀 해주고 싶다라는 건데 미국이 과하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둘의 그런 밀월 관계는 아니 둘의 그런 쿵짝은 뭐 말릴 수는 없지만 마음에는 일단 안 든다. 뭔가 우리가 더 연대를 해서 미국을 견제해야 되는데 뭔가 이제 주도권 경쟁에서 우리가 밀리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뭐 둘만 이렇게 너무 진해지면 컨트롤을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중국은.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러시아가 우리나라까지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이제 미국의 개입이 많아지잖아요 한반도에서. 그거는 중국이 원하지 않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앞으로 이 러시아와 이번에 북한이 그렇게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사실 앞으로는 이제 북중러 밀착이 더 강화될 것이다. 마음에는 안 들지만 어쨌든 지금 전체적인 구도로 볼 때는 이제 북중러가 이렇게 함께 밀착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그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북중러 한미일 이렇게 구도가 형성이 돼서 이제 뭐 이렇게 좀 신냉전 체제를 갖추고 뭐 긴장 관계가 유지되지 않겠냐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던데 일본 반응은 어떤가 좀 찾아봤더니 일본 요미우리 신문 같은 경우는
양국이 그러니까 북러 양국이 서구에 대항하는 태도를 선명히 하면서 기존 국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보 성향의 아사히 신문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서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뭐 탄약과 미사일을 받고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관련한 기술 등을 지원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걸로 보인다 이렇게 짚었더라고요. 네. 사실 일본은 북한이랑 조금 어떤 대화 창구를 열어보려고 계속 이렇게 좀 노력을 하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북중러 한미일 구도에서 우리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각자의 채널을 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끊어져 있다 보니까 일본도 미국이 아니라 북한과 좀 자신들도 대화할 수 있는 어떤 창구, 그다음에 어떤 모멘텀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또 궁금한데요. 네. 그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까지는 이제 뭐 표면적으로 막 엄청 뭐 세게 어필은 안 했던 것 같고요. 뭐 이번에 오늘 정례 브리핑이 있었어요. 오늘 나오기 전에 확인을 해보니 그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그 러시아와 북한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하는 군사기술 협력 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뭐 이 정도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래도 안보리 결의 얘기도 하고 이제 군사적인 협력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게 유감이다. 뭐 이런 정도까지는 지금까지 나왔던 것보다는 조금 센 발언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사실 뭐 대통령실 안팎의 입장은 어떤가 좀 찾아봤더니 뭐 지금까지 공개적으로는 역시 말한 건 없지만 이런 뭐 북러 이런 회담이 뭐 정치적인 수사에 불과하지 않냐, 뭐 실질적인 의미는 크지 않을 거다, 뭐 이렇게 예상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아무튼 이렇게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재미있는 이슈가 있으면 저희가 또 소품 검색을 해서 가져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듣고 싶으신 이슈, 자칫 공부했으면 하는 이슈가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